이놈을 당직왕 곤장 80대 쳐라! 부조금 2,000냥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곤장에 맞아 죽어가는 아버지. 그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아들. 1893년 겨울 고부 관아에서 벌어진 이 참혹한 광경은 조선 땅을 뒤흔든 거대한 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였기에 백성을 이토록 잔혹하게 대했을까요? 그리고 그의 최후는 과연 어떠했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1893년 겨울 전라도 고부 관아 마당에는 차가운 바람이 매섭게 불어왔습니다. 형장에는 100여 명의 백성들이 둘러서 있었고 그 한가운데 한 노인이 형틀에 묶여 있었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전창혁, 당시 66세였습니다. 그는 고부군 향교의 장의를 지낸 적도 있는 지역의 명사였으나 몰락한 양반 출신으로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이놈이 감히 나의 모친상에 부조금을 걷어주지 않았다는 것이냐. 이 고을 백성이면서 군수의 명을 거역한 죄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다. 높은 자리에 앉은 고부군수 조병갑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당시 49세였던 조병갑은 본관이 양주조씨로 영의정을 지낸 조두순의 서족하였습니다. 그는 1863년 19세의 나이로 관직에 올라 30년 동안 여러 고을의 수령을 거쳤고 1892년 4월에 고부군수로 부임했습니다. 부임한 지 1년 반, 그는 이미 고부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군수님, 백성들이 너무나 가난합니다. 부조금 2,000냥은 너무 과한 액수입니다. 죽은 사람, 어린아이에게까지 세금을 물린다면 이 고을 백성들이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전창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대표로 나서 조병갑의 횡포에 항의했던 것입니다. 이놈을 당장 곤장 80대에 처하라. 조병갑의 명령이 떨어지자 형리들이 전창혁을 형틀에 더욱 단단히 묶었습니다. 굵은 곤장이 허공을 가르며 노인의 엉덩이와 널쩍 다리를 내리쳤습니다. 첫 대를 맞은 전창혁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곤장이 내려칠 때마다 살점이 터지고 피가 튀었습니다. 구경하던 백성들 사이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 38세의 전봉주는 두 주먹을 불끈 쥔 채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창혁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전봉준의 입술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너무 세게 이를 깨문 탓이었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뛰어나가 형리들을 제지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관아를 습격하는 것은 영모죄에 해당했고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었습니다. 40대, 50대, 60대. 곤장은 계속되었습니다. 전창혁의 비명소리는 점점 약해졌고 마침내 70대를 넘기자 그의 몸은 형틀에 축 늘어졌습니다. 의식을 잃은 것입니다. 물을 끼얹어 정신 차리게 하라. 80대를 다 채우지 못하면 형리들도 똑같이 곤장을 맞을 것이다. 조병갑의 명령에 찬물이 전창혁의 얼굴에 끼얹어졌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형리들은 어쩔 수 없이 의식이 없는 몸에 남은 곤장을 내리쳤습니다. 80대의 곤장이 끝났을 때 전창혁의 하반신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지식여져 있었습니다. 이놈을 집으로 보내라. 그리고 고부의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라. 군수의 명을 거역하는 자는 이와 같은 최후를 맞이할 것이라고. 조병갑은 태연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관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봉준과 몇몇 백성들이 전창혁을 들것에 실어 집으로 옮겼습니다. 노인의 숨은 끊어질 듯 가늘었고 하반신에서는 피가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전창혁은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숨을 거두었습니다. 곤장의 상처가 너무 깊어 출혈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66세의 나이로 그는 탐관오리의 횡포에 항의하다가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봉준은 아버지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분노가 끓어올랐고 동시에 한 가지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아드님이 반드시 이 원수를 갚겠습니다. 고부의 백성들을, 조선의 모든 백성들을 이런 탐관 오리들로부터 해방시키겠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시신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맹세했습니다. 이것이 2달 후 조선 땅을 뒤흔들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조병갑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는 왜 이토록 백성들을 잔혹하게 대했을까요? 그리고 그보다 32년 전 또 다른 탐관 오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백낙신, 그 역시 수만 명의 백성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인물이었습니다. 1862년 2월 18일 경상도 진주. 조병갑이 고부에서 횡포를 부리기 32년 전의 일입니다. 진주는 낙동강의 지류인 남강이 흐르는 비옥한 땅으로 경상우도에서 가장 부유한 고을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부유함은 동시에 탐관 오리들의 표적이 되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 부임한 경상우도병 마절도사 백낙신은 조선 후기 탐관 오리의 전형이었습니다. 병마절도사는 한도의 군사를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리였습니다. 백낙신은 이 권력을 이용해 온갖 부정부패를 저질렀습니다. 그의 탐악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첫째, 그는 세무장부를 조작했습니다. 실제로 거둬들인 세금과 장부에 기록된 금액이 달랐고 그 차액은 모두 그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둘째, 무기를 구입할 예산으로 쌀을 매점했습니다. 봄철 춘궁기에 굶주린 농민들에게 쌀을 강제로 빌려주고 가을 추수기에는 원금의 몇 배에 달하는 이자를 붙여 거둬들였습니다. 이것은 군대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명백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셋째, 환곡제도를 악용했습니다. 환곡은 원래 흉년의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였지만 백낙신은 이를 고리대금업으로 변질시켰습니다. 봄에 일섬을 빌려주고 가을에 일섬 5두를 받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그는 2섬, 심지어 3섬까지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악독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1862년 1월 백낙신은 진주목과 협의해 엄청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도결이라는 명목으로 8만 4천 냥을 일시에 거둬들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도결이란 역대 수령들이 쌓아놓은 부정수탈액을 의미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누적된 빚을 현재의 백성들에게 한꺼번에 떠넘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우병영에서도 환곡 적자 7만 2천 냥을 통한이라는 명목으로 강제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8만 4천 냥과 7만 2천 냥 합계 15만 6천 냥. 이것은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당시 쌀 1섬의 가격이 대략 2냥이었으니 이 돈이면 쌀 7만 8천 섬을 살 수 있었습니다. 진주 전체 백성들이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몽땅 빼앗기는 셈이었습니다. 이것은 죽으라는 소리나 다름없습니다. 진주성 서남쪽 30리 떨어진 유곡동에 사는 유계춘이 분노에 떨며 말했습니다. 그는 46세의 몰락한 양반으로 땅 한 떼기 없이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글을 읽을 줄 알았고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유선비 말이 맞소. 이대로 가다간 우리 모두 굶어 죽을 것이오. 55세의 김수만이 거들었습니다. 그는 평민 출신으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지만 백낙신의 수탈로 농토를 거의 다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항의를 해봤자 소용없소. 관아에 가면 오히려 매만 맞고 쫓겨날 것이오. 이기재가 체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하지 않겠소? 진주감명에도 한양 조정에도 진정서를 올려봤지만 아무런 답이 없지 않소. 유계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1862년 2월 유계춘과 김수만, 이기재는 은밀히 만나 거사를 모의했습니다. 그들은 통문을 작성해 인근 마을에 돌렸습니다. 우리 진주 백성들이 백낙신과 홍병원의 횡포로 죽음의 길로 내몰리고 있다. 이대로 앉아서 죽을 것인가? 아니면 일어나 우리의 목숨을 지킬 것인가? 2월 18일 새벽 진주성 앞에 모이라. 우리는 스스로를 초군이라 부를 것이다. 나무꾼처럼 평범한 백성들이지만 오늘은 우리가 주인이 될 것이다. 통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진주성 안팎의 백성들이 소식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월 18일 새벽 4시 진주성 앞 넓은 터에는 수천 명의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머리에 흰 수건을 둘러 자신들이 초군임을 표시했습니다. 손에는 몽둥이와 낫, 호미, 쇠스랑 같은 농기구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백낙신을 만나러 간다. 도결과 통한을 철회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유계춘이 높은 곳에 올라가 외쳤습니다. 철회하라. 철회하라. 수천 명의 함성이 새벽 하늘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들은 진주성을 향해 행진했습니다. 가는 길에 마을마다 들러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함께 가시오. 이번이 아니면 우리 모두 죽소. 우리 아이들까지 굶어 죽게 할 수는 없소.
농민뿐만 아니라 떠돌이, 백성들, 천민들까지 합류했습니다. 진주성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수는 1만 명이 넘어 있었습니다. 진주성을 지키던 군사들은 이 엄청난 인파를 보고 겁을 먹었습니다. 성문을 열어라. 우리는 백낙신을 만나러 왔다. 백성들의 외침에 성문이 열렸습니다. 군사들은 감히 저항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우병영으로 몰려갔습니다. 우병영 마당을 가득 메운 백성들 앞에 백낙신이 떨리는 목소리로 나타났습니다. 나으리, 도결과 통한을 철회해 주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역대 수령들의 비리를 왜 우리가 갚아야 합니까? 백성들의 외침이 빗발쳤습니다. 백낙신은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도결과 통한을 철회하겠다. 이 완문을 받아라.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약속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분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백낙신의 신복들은 어디 있느냐? 권준범과 김희순을 내놓아라. 백성들은 백낙신의 수종 노릇을 하며 백성들을 괴롭혔던 아전들을 찾아냈습니다. 이놈들이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었다. 분노한 백성들은 권준범과 김희순을 불태워 죽였습니다. 그리고 부정축제를 한 부호들의 집 126채를 부수고 재물을 빼앗았습니다. 피해액은 모두 10만 냥에 달했습니다. 4일 동안 진주성을 장악한 백성들은 마침내 자진해산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주민난의 불씨는 경상도 전역으로 그리고 전라도와 충청도로 번져나갔습니다. 1862년 한 해 동안 전국 30여 개 지역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술민난이었습니다. 진주민난의 소식이 한양에 전해지자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철종은 급히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진주에서 민난이 일어났다는 보고가 있소. 경상우 병사 백낙신의 횡포가 원인이라 하니 이를 어찌할 것이오? 철종의 물음에 대신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전하, 즉시 안핵사를 파견하여 사태를 수습해야 합니다. 영의정이 아뢰었습니다. 1862년 2월 29일 조정은 부호군 박규수를 진주 안핵사로 임명했습니다. 박규수는 실학자 박지원의 손자로 청렴하고 공정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진주에 도착하자마자 백낙신을 불러 신문했습니다. 백낙신, 그대가 도결 8만 4천 냥과 통한 7만 2천 냥을 강제로 징수하려 했다는 것이 사실이오? 안핵사님, 그것은 모두 오해입니다. 저는 단지 우병영의 적자를 메우려고 그대가 부임한 이래 횡령한 금액이 4만에서 5만 냥에 이른다는 증언이 있소. 이를 부인하겠소? 박 교수의 추궁에 백낙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장부를 조작한 흔적, 환곡을 불법으로 운영한 기록, 군량미를 빼돌린 증언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박 교수는 조정에 장계를 올렸습니다. 진주민난의 원인은 전적으로 백낙신의 탐악에 있습니다. 그를 엄히 처벌하지 않으면 백성들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없을 것입니다. 1862년 3월 조정은 백낙신을 파면하고 전라도 강진현 고금도로 유배 보냈습니다. 재산은 몰수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백낙신은 고금도에서 불과 1년 만에 석방되었습니다. 1863년 7월 그는 전리로 방축된다는 명목으로 유배에서 풀려났고 1865년에는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866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낙신이 영종진 첨절제사로 임명된 것입니다. 첨절제사는 수군 만호 위의 직책으로 상당한 권한을 가진 자리였습니다. 탐관 오리로 유배를 갔던 사람이 불과 4년 만에 다시 고위직에 복귀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병인 양요 때문이었습니다. 1866년 9월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를 공격했습니다. 조정은 급히 군사를 모으고 장수를 임명해야 했습니다. 이때 백낙신은 자신이 군사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복직을 요청했고 조정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백낙신은 영종진과 행주를 지키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프랑스군이 물러간 후에도 그는 계속 관직을 유지했습니다. 1877년 백낙신은 더욱 높은 자리인 평안도병 마절도사로 승진했습니다. 진주에서 수만 명의 백성들을 죽음으로 내몬 탐관 오리가 15년 만에 다시 한 도의 군사 총책임자가 된 것입니다. 물론 그의 탐욕은 여전했습니다.
1885년 그는 기한이 지나도 부임하지 않은 죄로 다시 귀양을 갔습니다. 실제로는 평안도에서도 부정부패를 저질렀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반면 진주민란을 주도했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계춘을 비롯한 주동자 10명은 효수되었습니다. 목이 잘려 저작거리에 효시된 것입니다. 20명은 귀양을 갔고 그중 상당수가 유배지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조선의 정의란 말인가? 또 어느 백성이 비통하게 외쳤습니다. 백성은 죽고 탐관오리는 다시 벼슬을 한다. 이 나라에 정의는 없다. 이런 불의는 비단 백낙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후기 내내 탐관오리들은 적발되어도 가벼운 처벌을 받거나 곧 복직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 관리들끼리의 끈끈한 연줄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붕당, 같은 집안, 같은 지역 출신들이 서로를 보호했습니다. 둘째, 조정에서는 유능한 관리가 부족했습니다. 특히 군사나 행정 경험이 있는 사람은 더욱 귀했습니다. 그래서 비리를 저질렀더라도 쓸모가 있다면 다시 기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셋째, 백성들의 항의는 밀란으로 규정되어 오히려 더 큰 죄가 되었습니다. 조정의 입장에서 보면 탐관오리를 처벌하는 것보다 밀란을 진압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넷째,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없었습니다. 삼정의 문란, 매관매직, 과도한 세금 등 구조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탐관오리가 사라져도 또 다른 탐관오리가 나타났습니다. 백낙신의 사례는 조선 후기 부패의 고리가 얼마나 끈질겼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32년 후 또 다른 탐관오리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조병갑, 백낙신보다 더 악독하고 그로 인한 결과는 훨씬 더 파괴적이었습니다. 1892년 4월 전라도 고부군. 새로운 군수가 부임한다는 소식에 백성들이 관아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새 군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전임 군수보다는 나았으면 좋겠네. 백성들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수군거렸습니다. 조선 후기 지방 수령들 중 청렴한 사람을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관아 문이 열리고 새 군수가 나타났습니다. 48세의 조병갑이었습니다. 그는 관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위엄 있는 표정으로 백성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본 군수는 조병갑이요. 앞으로 이 고부를 다스리게 되었으니 백성들은 군수의 명을 잘 따라야 할 것이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권위적이었습니다. 조병갑은 본관이 양주조씨로 조규순의 서자였습니다. 그의 큰아버지는 영의정을 지낸 조두순으로 조선 최고의 권력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조병갑은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1863년 19세의 나이에 관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서자 출신이라는 한계 때문에 중앙의 고위직에는 오르지 못하고 30년 가까이 지방의 군수나 현감을 전전했습니다. 1880년에는 함양군수, 1882년에는 천안군수를 지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두 곳에서 조병갑이 자신의 선정비를 세웠다는 점입니다. 함양의 선정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조병갑이 유민을 편케하고 봉급을 털어 관청을 고치고 세금을 감해주며 마음이 곱고 정사에 임했기에 그 사실 없는 선정을 기리기 위해 고종 24년 1887년 세웠다.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비석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조병갑이 어떤 인물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조병갑은 민영준을 통해 명성황 후에게 7만 양을 뇌물로 바쳐 고부군수 자리를 샀습니다. 7만 양이면 쌀 3만 5천 섬을 살 수 있는 거금이었습니다. 고부군은 동진강이 흐르는 비옥한 평야지대로 전라도에서도 손꼽히는 곡창지대였습니다. 백성들이 부유하다는 것은 곧 착취할 것이 많다는 의미였습니다.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조병갑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수법은 억울한 죄를 씌워 재물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저 부자 박 시내를 아느냐? 그 집 며느리가 음란한 짓을 했다는 소문이 있다더군.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잡아들여 온갖 죄목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음란죄, 불효죄, 불목죄 등 없는 죄도 만들어냈습니다. 억울하다고? 그럼 벌금을 내면 풀어주마. 500냥만 내거라. 이런 식으로 조병갑이 뜯어낸 돈이 무려 2만 냥에 달했습니다. 두 번째 수법은 대동미를 빼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조병갑은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쌀 대신 돈으로 거뒀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저질 쌀을 사서 조정에 상납했습니다. 차액은 당연히 그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 수법은 황무지 개간을 미끼로 한 사기였습니다.
황무지를 개간하는 백성에게는 3년간 세금을 면제해주겠다. 백성들은 열심히 황무지를 일궜습니다. 드디어 황무지가 옥토로 변했고 가을이 되어 첫 수확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관아에서 아전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세금을 내라. 군수님께서 3년간 면제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어? 그게 언제적 이야기냐? 지금은 당장 세금을 내야 한다. 네 번째 수법은 죽은 사람과 어린아이에게도 세금을 매기는 것이었습니다. 이 집은 성인 남자가 셋이니 세금을 세목 내야 한다. 하지만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고 막내는 아직 5살입니다. 상관없다. 호적에 올라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이것을 백골증포라고 합니다. 죽은 사람의 뼈에게도 세금을 매긴다는 뜻입니다. 5번째는 아버지의 공덕비를 세운다는 명목으로 돈을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1893년 초 조병갑은 공고를 냈습니다. 나의 선친 조규순께서는 태인 현감을 지내시며 백성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하셨다. 선친의 공덕을 기리는 비각을 세우고자 하니 고부의 백성들은 천냥을 거둬 바쳐라. 백성들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태인 현감은 고부와 무슨 상관입니까? 하지만 항의는 소용없었습니다. 아전들이 각 마을을 돌며 강제로 돈을 거뒀습니다. 이렇게 1년 반 동안 조병갑이 고부에서 뜯어낸 돈은 대략 5만 냥이 넘었습니다. 백성들의 원성은 날로 높아져 갔습니다. 이 군수는 사람이 아니다. 귀신이다. 조병갑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 하지만 가장 악독한 것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조병갑은 더 큰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만석보라는 이름의 저수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1893년 봄 조병갑은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번에 동진강에 큰 보를 쌓을 것이다. 이름하여 만석보. 이 보를 쌓으면 가뭄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이니 백성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이다. 백성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군수님, 동진강 상류에는 이미 농민들이 쌓아놓은 보가 있습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히 물을 댈 수 있습니다. 한 노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닥쳐라. 내가 쌓겠다고 하면 쌓는 것이다. 조병갑이 호통을 쳤습니다. 사실 만석보는 전혀 필요 없는 시설이었습니다. 동진강에는 태인천과 정읍천에서 흘러드는 물이 풍부했고 농민들이 이미 작은 보들을 만들어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조병갑은 왜 만석보를 쌓으려 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물세를 받아 돈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1893년 5월부터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고부군의 모든 장정들은 만석보 공사에 동원된다. 거역하는 자는 곤장을 칠 것이다. 강제 동원이었습니다. 15세부터 60세까지 모든 남자들이 끌려갔습니다. 하루 종일 돌을 나르고 흙을 파고 나무를 베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한 푼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공공사업이니 임금을 줄 수 없다. 조병갑의 말이었습니다. 더 악독한 것은 목재까지 징발했다는 점입니다. 저 산의 소나무들을 모두 베어오너라. 군수님, 그것은 마을 주민들의 소유입니다. 소유? 이 고을의 모든 것은 군수의 것이다. 어서 베어오지 못할까? 조병갑은 남의 산에 있는 소나무를 허락도 없이 베어 만석보 공사에 사용했습니다. 공사는 5개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농사일을 제쳐두고 공사에 동원되었습니다. 당연히 그의 농사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추수량이 평년의 절반도 안 되었습니다. 우리 식구가 굶어 죽게 생겼소. 만석보 때문에 농사를 제대로 못 지었으니 백성들의 한숨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1893년 10월 드디어 만석보가 완성되었습니다. 높이 3m, 길이 150m에 달하는 큰 보였습니다. 조병갑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완성된 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돈을 벌 차례군. 완공식이 열렸습니다. 조병갑이 백성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 만석보는 백성들을 위해 내가 세운 것이다. 만석보의 물을 사용하는 농민들에게는 첫 해에는 물세를 받지 않겠다. 이것이 군수의 은혜이니라. 백성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1894년 봄, 농민들은 만석보에 물을 대서 모내기를 했습니다. 조병갑의 말대로 물세를 징수하러 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정말로 물세를 안 받네? 백성들은 조금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가을이 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만석보의 물을 사용한 논에 대해 물세를 징수한다. 아전들이 각 마을을 돌며 물세를 거뒀습니다.
군수님께서 첫 해에는 물세를 받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소? 그게 언제 정말이냐? 지금은 당장 내야 한다. 백성들은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이 물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얼마였을까요? 조병갑은 만석보 물을 사용한 논에서 무려 700석의 쌀을 물세로 거뒀습니다. 700석이면 보통 농민 100가구가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이 700석의 쌀은 모두 조병갑의 개인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더욱 악독한 것은 만석보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조병갑은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 부실하게 보를 쌓았습니다. 그 결과 장마철만 되면 보가 무너질 위험이 있었고 실제로 홍수 때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보는 오히려 해가 되는구나.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조병갑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700석의 쌀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고 그것을 시장에 팔아 1,400냥의 돈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백성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분노는 끓는 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군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존재였고 군수에게 대항하는 것은 영모죄에 해당했습니다. 그런데 1893년 가을 조병갑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선시대에 부모의 상을 당하면 보통 벼슬을 그만두고 3년상을 치르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조병갑은 사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또 다른 수탈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 어머니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야겠다. 부조금을 거둬라. 얼마나 거두오리가? 2,000냥이면 되겠지. 2,000냥. 이것은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고부군 전체 백성들이 세금으로 1년에 내는 돈이 대략 1만 냥 정도였으니 2,000냥은 그중 5분의 1에 해당했습니다. 백성들은 분노했습니다. 만석보 때문에 농사를 망쳤는데 또 돈을 내라고? 물세도 속여서 받아갔는데 이제는 부조금까지? 이것은 너무하다. 절대 낼 수 없다. 각 마을에서 반대 의견이 빗발쳤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바로 전봉준의 아버지 전창혁이었습니다. 전창혁은 당시 66세의 노인이었지만 고부군 향교의 장의를 지낸 적이 있는 지역의 명사였습니다. 우리가 대표를 뽑아 관아에 가서 항의합시다. 전창혁이 제안했습니다. 전 선비께서 대표가 되어주시오. 백성들이 전창혁을 대표로 추대했습니다. 1893년 12월 전창혁은 백성 대표들과 함께 고부 관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조병갑에게 부조금을 거둘 수 없다고 항의했습니다. 조병갑은 노발대발했습니다. 감히 백성 주제에 군수에게 대들어? 이것은 영모다. 군수님, 백성들이 너무 가난합니다. 만석보로 농사를 망쳤는데 어떻게 돈을 내겠습니까? 닥쳐라. 이놈을 당장 잡아가두라. 전창혁과 몇몇 대표들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전창혁은 곤장 80대를 맞았습니다. 66세의 노인에게 곤장 80대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밤 전창혁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들 전봉준은 아버지의 시신을 끌어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반드시 원수를 갚겠습니다. 이 조병갑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탐관 오리들을 몰아내겠습니다. 그의 결심은 돌처럼 단단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거대한 농민혁명이 곧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1893년 12월 전창혁의 죽음 이후 고부의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백성들은 공개적으로 항의하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전봉준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38세였습니다. 몰락한 양반 출신으로 가난하게 살아왔지만 한문을 읽을 줄 알았고 동학의 고부 접주였습니다. 전봉준은 은밀히 동지들을 모았습니다. 김덕명, 김계남, 손아중, 최경선 같은 동학 첩주들과 정익서, 김도삼 같은 평민 지도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조병갑의 횡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어서야 합니다. 전봉준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893년 12월 말 그들은 사발통문을 작성했습니다. 사발통문이란 원형으로 이름을 적은 통문으로 누가 주동자인지 알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사발통문의 내용은 4가지였습니다. 첫째, 고부성을 격파하고 군수 조병갑을 효수할 것. 둘째, 군기창과 화약고를 점령할 것. 셋째, 조병갑에게 아첨하여 백성을 침호한 탐리들을 격증할 것.
넷째, 전주영을 함락하고 경사한 양로 직향할 것. 이것은 단순한 밀란이 아니라 혁명을 의미했습니다. 사발통문은 고부 지역의 20개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사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1894년 1월 11일 음력 1월 10일 새벽이었습니다. 조병갑은 일시적으로 다른 고을로 전출되었다가 1월 9일에 다시 고부로 돌아왔습니다. 전봉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1894년 1월 11일 새벽 4시 말목장터. 하늘은 아직 어두웠고 겨울 추위가 매서웠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천여 명의 백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머리에 흰 띠를 둘렀습니다. 상복을 입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병갑의 횡포로 가족을 잃었고 그들은 상주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봉준이 높은 곳에 올라 외쳤습니다. 고부의 부형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의로운 일을 하러 갑니다. 탐관오리 조병갑을 몰아내고 백성들이 빼앗긴 것을 되찾을 것입니다. 옳소. 조병갑을 몰아내자 백성들의 함성이 새벽 하늘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들은 두 무리로 나뉘어 고부관하로 향했습니다. 새벽 5시 고부관하 앞에 도착했습니다. 관하를 지키던 군사들은 수백 명에 달하는 백성들의 행렬을 보고 겁을 먹었습니다. 문을 열어라. 조병갑을 내놓아라. 백성들의 외침에 군사들은 저항도 못하고 도망쳤습니다. 관하 문이 부서지고 백성들이 안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조병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군수는 어디 있느냐? 이미 도망갔습니다. 한아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조병갑은 백성들이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황급히 뒷문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말을 타고 전주감령으로 도주했습니다. 조병갑이 도망쳤다니 안타깝지만 우리가 할 일은 많다. 무기고를 열어라. 전봉준의 명령에 백성들이 무기고 문을 부쉈습니다. 안에는 칼, 창, 활, 화약 등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이것들을 나눠 가졌습니다. 곡식 창고를 열어라. 조병갑이 빼앗아간 쇠곡을 백성들에게 돌려주자. 창고 문이 열리자 엄청난 양의 쌀이 쌓여 있었습니다. 1400석이었습니다. 이것은 조병갑이 불법으로 징수한 것들이었습니다. 이 쌀을 각 마을로 나눠 가져가시오. 원래 여러분의 것이었습니다. 1400석의 쌀은 공정하게 각 마을로 분배되었습니다. 옥에 갇힌 죄수들을 풀어주자. 대부분 억울한 죄목으로 갇힌 사람들이다. 감옥문이 열리고 수십 명의 죄수들이 풀려났습니다. 만석보를 허물자. 그것은 우리에게 해만 끼쳤다. 백성들은 만석보로 향했습니다. 수백 명이 달려들어 볼을 부쉈습니다. 돌을 드러내고 둑을 허물었습니다. 몇 시간 만에 만석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조병갑의 앞잡이 노릇을 한 아전들을 처벌하자 백성들을 가장 괴롭혔던 악질 아전 몇 명이 잡혀왔습니다. 전봉주는 그들을 곤장으로 때린 후 풀어주었습니다.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불필요한 피를 흘리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날 하루 동안 고부는 백성들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조선 500년 역사상 처음으로 백성들이 관하를 점령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봉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조정에서 군대를 보내 진압하려 할 것이고 그때는 더 큰 싸움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날 저녁 전봉주는 동지들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조선 전체를 바꿔야 합니다. 그의 눈에는 더 큰 꿈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고부 봉기 소식은 삽시간에 전라도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정읍, 태인, 김제, 부안 등 인근 고을의 백성들이 호응했습니다. 각 지역의 동학 첩주들과 백성 지도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전주감령으로 도망친 조병갑은 전라감사 김문현에게 급히 보고했습니다. 감사님, 큰일 났습니다. 고부에서 밀란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자세히 보고하라. 동학 교도들이 수천 명이나 모여 관하를 습격했습니다. 저는 간신히 목숨을 건져 도망쳐 왔습니다. 조병갑은 자신의 횡포는 숨기고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거짓 보고했습니다. 김문현은 즉시 조정에 장계를 올렸습니다. 한양의 조정에서는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고종이 물었습니다. 고부에서 밀란이 일어났다고? 그 원인이 무엇이오? 조정은 장흥부사 이용태를 안핵사로 용산현감 박원명을 신임 고부군수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조병갑은 파면되어 의금부로 압송되었습니다.
박원명이 고부에 도착하자 백성들은 기대를 걸었습니다. 박원명은 부임 첫날 백성들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본 군수는 조병갑의 패단을 바로잡을 것이오. 전봉준도 일단은 그를 믿고 농민군을 해산하기로 했습니다. 1894년 2월 초 고부의 농민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안핵사 이용태는 달랐습니다. 이것은 밀란이 아니라 역모다. 동학교도들이 조직적으로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이용태는 백성들의 항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봉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색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문과 약탈이 자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병갑보다 더하구나. 백성들의 분노가 다시 끌어올랐습니다. 전봉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인근 지역의 동학 첩주들에게 통문을 보냈습니다. 보국 안민의 기치 아래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1894년 3월 21일 음력 2월 15일 전라도 무장현, 전봉준, 손아중, 김계남 등이 이끄는 농민군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고부만이 아니라 전라도 전역에서 농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수는 1만 명이 넘었습니다. 전봉준은 무장포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의를 들어 여기 이른 것은 창생을 도탄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 위에 두고자 함이라. 농민군은 4가지 행동강령과 12개 조의 군율을 정했습니다. 불필요한 살생을 금지하고 백성의 재물을 빼앗지 말며 엄격한 규율을 세웠습니다. 농민군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3월 말에는 부안, 정읍, 고창을 점령했고 4월 27일에는 전주성을 점령했습니다. 바로 이때 조정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청나라에 원병을 요청한 것입니다. 1894년 6월 초 청나라 군대 2,500명이 아산만에 상륙했습니다. 일본도 텐진 조약에 따라 군대 8,000명을 인천에 상륙시켰습니다. 조선 땅에 청나라 군대와 일본군이 동시에 들어온 것입니다. 전봉준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러다가는 우리 땅이 전쟁터가 되겠구나. 또 5월 8일 전주화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농민군은 전주성에서 물러나고 조정은 농민군의 패정 개혁안 27개 조를 수용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전봉준은 각 지역에 집강소를 설치하고 개혁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6월 21일 조선에 주둔하던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했습니다. 7월 25일 청일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전봉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왜적을 몰아내야 한다. 9월 그는 다시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북접과 남접이 합쳐 10만 명이 넘는 대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은 신식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11월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농민군은 참패했습니다. 죽창과 낡은 화승총으로는 일본군의 소총과 대포를 당할 수 없었습니다. 수천 명의 농민군이 전사했습니다. 전봉준은 간신히 살아남아 전라도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12월 2일 순창에서 체포되었습니다. 1894년 12월 전봉준은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조정은 그를 의금부에 가두고 신문했습니다. 하지만 전봉준은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반란이 아닙니다. 보국 안민을 위한 의로운 봉기였습니다. 탐관 오리들이 백성을 괴롭혔기에 일어선 것입니다. 조병갑과 같은 자들이 벼슬을 하는 한 조선에 희망은 없습니다. 전봉준은 당당했습니다. 1895년 3월 29일 음력 전봉준은 교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나이 40세였습니다. 다음 날 전봉준은 형장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조선의 백성들이여, 언젠가는 이 땅의 정의가 실현될 것을 믿습니다. 그의 마지막 외침과 함께 교수대의 발판이 떨어졌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지도자 전봉준은 그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와 함께 손아중, 최경선, 김덕명 등 주요 지도자들도 처형되었습니다. 수만 명의 농민군이 전쟁에서 죽거나 체포되어 처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을 제공한 조병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병갑은 1894년 1월 고부 봉기 직후 파면되어 전라도 강진 고금도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1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1895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친일 내각이 그를 석방한 것입니다.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세운 내각은 조병갑 같은 부패한 관리들을 오히려 중용했습니다. 1895년 석방된 조병갑은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898년 조병갑은 고등재판소 판사로 임명된 것입니다. 지방의 군수에서 중앙의 고위 판사로 승진한 것입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그가 판사로서 내린 판결이었습니다. 1898년 4월 동학 이대 교주 최시영이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의 재판을 맡은 판사 중 한 명이 바로 조병갑이었습니다. 피고 최시영은 영모죄로 사형에 처한다. 조병갑이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을 촉발시킨 탐관오리가 동학의 지도자를 사형시킨 것입니다. 역사의 잔혹한 아이러니였습니다. 최시영은 1898년 7월 19일 교수형으로 처형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62세였습니다. 조병갑은 그 후에도 계속 고위직을 역임했습니다. 1904년에는 황실비서원 주임관인 비서원승으로 임명되었습니다. 1912년 5월 23일 조병갑은 충청남도 공주에서 사망했습니다. 그의 나이 68세였습니다. 그는 동학농민혁명 이후 예산군 대흥면에 숨어 살다가 공주 신풍면으로 이주해 여생을 보냈습니다. 조병갑의 무덤은 공주시 신풍면 평소리에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의 무덤에 비석이나 상석 같은 성물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후손들이 그의 악행 때문에 무덤 주인을 밝히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생전에 스스로 선정비를 세웠던 사람이 사후에는 이름 석자도 새기지 못한 무덤에 묻힌 것입니다. 백낙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1862년 진주민란 이후 고금도로 유배되었다가 1863년 풀려났습니다. 1866년 영종 진첨절제사로 복귀했고 1877년 평안도병마절도사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1885년 다시 부정부패로 귀향을 갔습니다. 그 후 그의 기록은 사라집니다. 언제 어디서 죽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역사는 이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조병갑과 백낙씨는 조선 후기 탐관 오리의 상징으로 역사책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부끄러움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조병갑의 증손녀인 조기숙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2000년대 이 사실이 알려지자 동학농민혁명 유족들에게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독립운동가 조병옥은 원래 이름이 조병갑이었는데 탐관오리 조병갑과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개명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조병갑의 이름은 치욕의 상징이었습니다. 반면 전봉준과 동학농민군은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요? 오랫동안 그들은 역적으로 취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평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일제강 점기를 거치며 동학농민혁명은 항일 독립운동의 선구로 재평가되었습니다. 해방 후에는 민주화운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독재 정권 시절 전봉준의 이름은 금기어였습니다. 하지만 학생들과 민주화운동가들은 몰래 그의 이야기를 나누며 저항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이 절정에 달했을 때 전봉준은 민중의 영웅으로 재탄생했습니다. 1994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맞아 정부는 공식적으로 전봉준을 복권했습니다. 2004년에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전봉준과 농민군 지도자들은 더 이상 역적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싸운 애국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전북 정읍에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고부관하터에는 전봉준 동상이 서 있습니다. 만석보터에는 유지비가 세워져 조병갑의 탐악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조병갑과 백낙씨는 막강한 권력을 가졌지만 결국 역사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치욕으로 기억됩니다. 둘째, 백성의 힘은 위대합니다. 죽창과 농기구로 무장한 농민들이 조선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비록 혁명은 실패했지만 그들의 정신은 후대에 이어졌습니다. 셋째, 정의는 더디지만 반드시 실현됩니다. 전봉준은 역적으로 죽었지만 100년 후 그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조병갑은 판사로 영화를 누렸지만 그의 무덤에는 이름조차 새기지 못했습니다. 넷째, 역사는 진실을 기억합니다. 권력자들이 아무리 역사를 왜곡하려 해도 결국 진실은 드러납니다. 1862년 진주민란, 1894년 동학농민혁명. 이 두 사건은 32년의 시간차가 있지만 같은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탐관오리의 부패와 백성들의 고통이었습니다.
백낙신과 조병갑, 이 두 탐관오리는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었지만 결국 역사에서 지워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반면 유계춘과 전봉준, 그리고 이름 없이 죽어간 수만 명의 농민들은 오늘날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정의입니다. 권력은 백성 위에 있지 않습니다. 탐욕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비록 그 과정이 아무리 더디고 고통스럽더라도 말입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탐관오리 조병갑과 백낙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어머님, 제발 저는 그저 살고 싶을 뿐입니다. 1894년 늦은 밤 23 젊은 과부의 목을 조르는 소는 다름 아닌 친오빠의 것이었습니다. 죄목은 단 하나, 재혼을 꿈꿨다는 것. 하지만 놀랍게도 500년 전 조선에서는 왕의 딸도 양반집 부인도 자유롭게 재혼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은 자유롭게 일하고 배우고 사랑합니다. 이혼도 재혼도 개인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이 땅의 여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대체 조선 여자들의 인권은 어땠을까요? 믿기 어려운 500년 추락의 기록 지금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역사를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1894년 음력 8월 17일 밤 경기도 양주군 한 양반가 사랑채에서 비명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오라버니, 저는 아무 잘못도. 목소리는 점점 약해지더니 이내 끊어졌습니다. 그날 밤 23의 젊은 과부 이씨 부인은 친오빠의 손에 목이 졸려 숨졌습니다. 부검 기록에 따르면 그녀의 목에는 깊은 손자국이 선명했고 눈에서는 눈물이 채 마르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씨 부인은 양반가의 딸로 태어나 16세 시집갔습니다. 남편은 약혼 시절부터 병약했던 청년으로 혼인 4년 만인 1891년 2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0살의 과부가 된 이씨 부인은 시댁에서 3년을 더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안 채 한쪽 작은 방에 가두다시피 했습니다. 외출은 물론이고 친정 나들이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밖에 나가 다른 남자를 보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이 집 며느리로 들어온 이상 죽어서도 이 집 귀신이 되어야 한다. 1894년 여름 이씨 부인은 간신히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으로 자리에 눕자 잠시 친정 방문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친정에서의 생활도 편치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않았고 오빠는 차갑게 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씨 부인은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대로 평생을 홀로 살 수는 없습니다. 아직 젊은데? 그 말을 엿들은 오빠가 발끈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시집간 여자가 다른 남자를 생각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 과부 며느리가 제가 하려 한다더라. 정절도 모르는 천한 계집이로군. 이씨 부인의 아버지는 집안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까 두려웠습니다. 딸의 입궁이나 재가는 양반가의 체면을 구기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법으로는 과부의 재가가 금지되지 않았지만 재가한 여성의 자손은 3대까지 과거에 응시할 수 없었습니다. 집안 전체가 몰락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8월 17일 밤 아버지와 오빠는 이씨 부인을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네가 우리 집안을 망칠 셈이냐? 재가를 꿈꾸다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씨 부인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아버님, 오라버니,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저는 그저 사람답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오빠는 이미 결심한 듯 했습니다. 네가 살아서 우리 가문을 욕되게 하느니 차라리 정절을 지킨 연료로 죽는 게 낫다. 그는 여동생의 목을 두 손으로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씨 부인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손으로 오빠의 팔을 긁었고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힘을 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녀는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왜 저를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축 늘어졌습니다. 23 꽃다운 나이의 여인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음 날 관가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오빠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씨 부인이 부정한 마음을 품어 가문의 명예를 해치려 하자 오라버니가 정절을 지키게 하려 한 것이니 이는 의로운 행동이다. 살인이 정당화된 것입니다. 오히려 이듬해 조정에서는 이씨 부인을 연료로 인정하고 연료비를 세워주었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재가를 거부하고 정절을 지킨 연료 이씨 부인의 묘. 그녀를 죽인 오빠는 효자로 칭송받았습니다. 이것이 1890년대 조선 여자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재혼을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에게 살해당하고 살인자는 처벌받지 않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연료로 추앙받는 기괴한 시대.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500년 전 같은 나라 조선에서는 이런 일이 상상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체 조선 여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제 시간을 500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1392년 새로 건국된 조선의 모습은 후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특히 여성의 지위는 놀라울 정도로 높았습니다. 조선 초기 여성들은 재산을 상속받았고 제사를 지냈으며 자유롭게 재혼했습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니라 실록과 족보에 명확히 기록된 역사적 사실입니다. 1409년 태종 9년 임금의 딸 정선공주는 남편 조대림이 축자 재혼했습니다. 왕실 족보인 선원계보기락에 따르면 정선공주는 첫 남편 사후 영돈령 200강과 재혼하여 슬하의 자녀까지 두었습니다. 왕의 딸이 재혼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태종의 또 다른 딸인 경정공주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첫 남편이 축자 재혼하여 평생을 살았고 조정에서는 그녀에게 계속 공주의 예우를 했습니다. 세종의 누이인 정의공주는 더욱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그녀는 첫 남편 청천이 안맹담이 영모에 연루되어 처형되자 남편의 죄와 무관하게 조용히 재혼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세종 12년 기록에는 정의공주가 재혼하여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내용까지 나옵니다. 왕실 여성들의 재혼이 실록에 당당히 기록될 정도였습니다. 이는 당시 재혼이 전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일반 양반가는 어땠을까요? 1454년 단종 2년 좌찬성을 지낸 하연의 딸 하씨 부인은 남편이 축자 재혼했습니다. 문제는 하씨 부인이 재혼한 상대가 첫 남편의 친구였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집안은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하씨 부인은 재혼 후에도 양반가 부인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는 성종실록에 나오는 사례로 재혼 여성에 대한 차별이 전혀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재산 상속 문제입니다. 조선 초기 경국대전 호전 조항을 보면 자녀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재산을 나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딸도 아들과 동일하게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1435년 세종 17년의 호적 기록을 보면 한 양반가에서 아들 셋과 딸 둘이 있을 때 재산을 5등분하여 똑같이 나눈 사례가 나옵니다. 딸이라고 해서 차별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외동딸인 경우 집안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기도 했습니다. 제사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딸도 아들과 똑같이 제사를 지낼 권리가 있었습니다. 1441년 세종 23년 기록에는 아들이 없는 집안에서는 딸이 제사를 주관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더 나아가 사위가 장인장모의 제사를 지낸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딸과 사위가 친가의 제사를 당당히 지낸 것입니다. 이는 후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거주 방식도 흥미롭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양가살이라는 독특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신혼부부가 처가와 시댁을 번갈아 가며 사는 것입니다. 심지어 처가에 더 오래 머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1461년 세조 7년 실록에는 사위가 장인 집에서 10년을 살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성은 결혼 후에도 친정과의 관계를 유지했고 친정 부모를 자주 뵐 수 있었습니다. 시댁만의 소유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1468년 예종 즉위년 좌의정 한명회의 딸은 남편이 축자 재혼을 했는데 한명회는 딸의 재혼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실록에는 한명회가 딸의 재혼을 도왔다는 기록까지 있습니다. 조선 최고 권력자의 딸이 재혼하고 아버지가 이를 지원한 것입니다. 이는 당시 재혼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이었는지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당시 문헌에서 재혼 여성을 비난하는 내용을 찾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1492년 성종 23년까지의 실록을 살펴보면
재혼 자체를 문제 삼는 기사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젊은 과부가 홀로 살기 어려우니 재혼을 허락하라는 신하들의 상소가 나옵니다. 여성의 재혼권이 당연한 권리로 인정받았던 시대였습니다. 1474년 성종 5년의 한 호적 기록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한 양반가에서 과부가 된 며느리가 재혼하자 친정으로 돌아가 재산 일부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시댁에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재혼하는 여성의 재산권이 보호받았던 것입니다. 이는 여성이 독립적인 법적 주체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조선 초기 여성들은 놀라울 정도로 자유로웠습니다. 재혼할 수 있었고 재산을 상속받았으며 제사를 지낼 수 있었고 친정과의 관계도 유지했습니다. 이것이 조선 건국 후 100여 년간 지속된 현실이었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실록과 법전, 족보에 명확히 기록된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자유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500년대 중반부터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1506년 중종이 즉위하면서 조선 사회는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중종은 연산군의 폭정을 바로잡는다는 명분으로 성리학 정치를 강화했습니다. 조광조를 비롯한 살인파 학자들이 조정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들은 성리학의 이상을 현실에 구현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성은 가장 먼저 통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1517년 중종 12년 조광조는 소학을 널리 보급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소학은 송나라주의가 편찬한 유교 윤리서로 삼강오륜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특히 여자는 한 번 시집가면 평생 그 집안 사람이라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조광조는 백성들이 소학을 익혀 예의를 알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록에는 전국 각 고을에 소학을 반포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라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18년 중종 13년 조정에서는 연려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남편이 죽어도 재혼하지 않고 정절을 지킨 여성에게 정려를 내린다는 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정렬한 조정에서 효자, 충신, 연려의 집 앞에 세워주는 붉은 문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표창을 넘어 집안 전체의 명예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성에게는 무서운 압력이 되었습니다. 재혼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1522년 중종 17년 최초의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중종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근래 양반가에서 재혼한 여성의 아들이 과거에 급제했는데 이를 문제 삼는 자들이 있다. 아직 법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었지만 재혼 여성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성리학자들은 재혼한 여성의 자손은 정절을 모르는 집안 출신이니 벼슬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1536년 중종 31년 드디어 법이 바뀌었습니다. 경국대전이 개정되면서 제가한 여성의 자손과 제가한 여성의 남편의 자손은 과거에 응시할 수 없다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여성 본인뿐 아니라 자손 대대로 불이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양반가에서는 집안의 미래를 위해 과부가 된 며느리나 딸의 재혼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1543년 중종 38년 첫 번째 비극적 사건이 실록에 기록됩니다. 전라도 나주의 양반가 과부 박씨가 재혼을 원하자 시댁에서 이를 막았습니다. 박씨는 결국 시댁 사랑채에 유폐되었고 외출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3년 후 박씨는 병으로 죽었는데 실록에는 우울증으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혼을 막기 위해 여성을 감금하는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1545년 명종이 즉위하면서 성리학 정책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황, 이이 같은 대학자들이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이들은 주자가래를 조선에 정착시키려 했었습니다. 주자가래는 송나라 주의가 만든 관원상제 의례서로 여성의 역할을 가정 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1556년 명종 11년 이황은 상소를 올렸습니다. 여자는 집안에 머물러야 하며 함부로 바깥 출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죽으면 평생 홀로 살아야 하는 것이 부녀자의 도리입니다. 1562년 명종 17년 이이는 경몽요결이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이 책에는 여자는 어려서는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해서는 남편을 따르며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라야 한다는 삼종지도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자가 두 남자를 섬기는 것은 신하가 두 임금을 섬기는 것과 같아서 절대 안 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재혼을 반역과 동급으로 본 것입니다. 1567년 선조가 즉위하면서 살인파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선조는 성리학을 국가 통치 이념으로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1572년 선조 5년 조정에서는 연려 표창을 대대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이 해에만 전국에서 83명의 연려가 표창받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남편이 죽었는데도 재혼하지 않고 시부모를 봉양한 여성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재혼한 여성들은 점점 손가락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574년 선조 7년 충청도에서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양반가 과부 윤씨가 재혼하려 하자 친정 오빠들이 강제로 집에 가두었습니다. 윤씨는 간신히 탈출하여 관가에 하소연했습니다. 하지만 관찰사는 여자가 재혼을 원하다니 부끄러운 일이라며 오히려 윤씨를 꾸짖었습니다. 결국 윤씨는 다시 친정으로 끌려갔고 평생 감금 생활을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재혼이 금지되지 않았지만 사회적으로는 이미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1578년 선조 11년 조정에서는 재가한 여성의 자손은 3대까지 과거 응시를 금한다는 법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원래는 자손만 해당되었는데 이제는 재혼한 여성의 친정 조카들까지 포함되었습니다. 한 여성의 재혼이 집안 전체를 몰락시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양반가에서는 과부가 된 딸이나 며느리를 철저히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1583년 선조 16년 이이가 죽기 전 마지막 상소를 올렸습니다. 요즘 풍속이 문란하여 재혼하는 여자들이 있다 하니 이는 나라의 근본을 흔드는 일입니다. 엄하게 단속하여 정절을 지키는 풍속을 세워야 합니다. 선조는 이 상소를 받아들여 전국에 영을 내렸습니다. 여자들은 정절을 지켜야 하며 재혼하려는 자가 있으면 마을에서 신고하라.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과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 조정의 태도는 냉혹했습니다. 1594년 선조 27년 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과부들이 재혼하려 한다는 소문이 있으니 이를 막아야 한다. 전쟁 미망인들조차 재혼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성리학의 이념 앞에서 인간의 삶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1600년 선조 33년 드디어 명확한 변화가 감지됩니다. 이해의 호적 대장을 보면 재혼 여성의 기록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1500년 이전에는 호적의 재혼 여성이 자연스럽게 기록되었지만 1600년대부터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재혼이 사회적으로 완전히 금기시된 것입니다. 100년 만에 조선 여성의 지위는 바닥까지 추락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더 끔찍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608년 광해군이 즉위했지만 여성의 지위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리학적 질서는 더욱 강고해졌습니다. 1610년 광해군 2년 조정에서는 경국대전을 다시 한번 개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재산 상속 관련 조항이 바뀌었습니다. 딸과 아들이 똑같이 상속받는다던 조항이 아들이 주로 상속받되 딸에게는 일부를 나눠준다로 변경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딸의 상속 몫이 아들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1612년 광해군 4년 더욱 충격적인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여자는 제사를 주관할 수 없다는 조항이 추가된 것입니다. 조선 초기에는 아들이 없으면 딸이 제사를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딸이 아무리 혼자라도 제사를 지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신 먼 친척 중 남자를 양자로 들여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여성은 자기 부모의 제사조차 지낼 권리를 박탈당한 것입니다. 1615년 광해군 7년 경상도 안동의 양반가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집안의 외동딸 권씨는 28배의 남편을 잃었습니다. 권씨는 부모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친척들이 반발했습니다. 여자가 집안의 재산을 다 가져가면 재산은 누가 지내느냐. 결국 권씨는 재산의 대부분을 먼 친척에게 빼앗겼고 자신은 작은 방 하나만 받았습니다. 권씨는 관가에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판결문에는 법이 바뀌었으니 따라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1623년 인조 반정으로 인조가 즉위했습니다. 서인들이 집권하면서 성리학 정책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1625년 인조 3년 송시열이 젊은 유학자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자가래의 철저한 시행을 주장했습니다. 송시열은 상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는 하늘과 같은 남편을 섬기되 남편이 죽으면 평생 그 뜻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다른 남자를 생각한다면 이는 금수만도 못한 짓입니다. 1630년 인조 8년 조정에서는 양가살이 풍습을 공식적으로 금지했습니다. 혼인한 여자는 시댁에서 살아야 하며 함부로 친정에 가서는 안 된다는 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실록에는 근래 여자들이 친정을 자주 드나들어 시댁 일을 소홀히 한다는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이로써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친정과 단절되었습니다. 친정 부모가 위독해도 쉽게 갈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허락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났습니다. 청나라 군대가 조선을 침략했고 수많은 조선 여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1637년 인조 15년 포로로 끌려갔던 여성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선 사회는 이들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랑캐에게 더럽혀진 여자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친정에서도 외면했습니다. 1638년 인조 16년 실록에는 가슴 아픈 기록이 나옵니다. 환양여 돌아온 여자들이 갈 곳이 없어 거리를 떠돌고 있다. 어떤 이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한다. 조정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결론은 냉혹했습니다. 비록 억지로 끌려간 것이라 해도 정절을 잃은 것은 사실이니 남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피해자인 여성들이 오히려 비난받은 것입니다. 1649년 효종이 즉위했습니다. 효종은 북벌을 추진하면서 유교적 명분론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1651년 효종 2년 칠거지약이 명확히 법제화되었습니다. 칠거지약이란 남편이 아내를 쫓아낼 수 있는 7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째, 시부모를 공경하지 않음. 둘째, 아들을 낳지 못함. 셋째, 음란함. 넷째, 질투함. 넷째, 고질병이 있음. 여섯째, 말이 많음. 일곱째, 도둑질함.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남편은 아내를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1655년 효종 6년 칠거지약으로 쫓겨난 여성의 첫 사례가 실록에 기록됩니다. 충청도의 양반가 며느리 조 씨는 결혼 10년 만에 쫓겨났습니다. 이유는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 씨에게는 딸 셋이 있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조 씨는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친정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시집에서 쫓겨난 딸을 어찌 받아들이겠느냐며 친정 아버지조차 냉대했습니다. 조 씨는 작은 헛간에서 살다가 5년 후 병으로 죽었습니다. 1659년 효종이 죽고 현종이 즉위했습니다. 1660년 현종 1년 송시열은 이제 조선 최고의 유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가래집남이라는 책을 편찬했습니다. 이 책은 주자가래를 조선 실정에 맞게 재해석한 것으로 조선 후기 가정의례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송시열은 여성의 역할을 철저히 제한했습니다. 여자는 안방에서 바느질이나 하고 밖일에는 관여하지 말라. 남편이 죽으면 평생 그 집안을 지키다 죽어야 한다. 1669년 현종 10년 재산 상속 규정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제 딸의 상속 몫은 아들의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아들 하나와 딸 넷이 있으면 아들이 전체 재산의 5분의 4를 가져가고 딸 넷이 나머지 5분의 1을 나눠 가지는 식이었습니다. 사실상 딸은 거의 상속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1670년 현종 11년의 호적 대장을 보면 많은 양반가에서 딸에게는 아예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1674년 현종이 죽고 숙종이 즉위했습니다. 숙종 시기는 당쟁이 극심했지만 여성 억압이라는 점에서는 모든 당파가 일치했습니다. 1675년 숙종 1년 전국적으로 연려 표창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해에만 274명의 연려가 표창을 받았는데 이는 선조 시대의 3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연려가 되는 것이 거의 강제가 된 것입니다. 1680년 숙종 6년 경상도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양반가 과부 박씨는 31살의 남편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안 채 작은 방에 가뒀습니다. 외출은 물론 다른 식구들과의 만남도 금지되었습니다. 하루 두 끼 식사만 방문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박씨는 그렇게 20년을 살았습니다. 51살이 되던 해 박씨는 병으로 죽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정에 상소를 올렸습니다. 며느리가 20년을 정절을 지키고 살다가 죽었으니 연려로 인정해달라. 조정은 박씨를 연려로 인정하고 정려를 내렸습니다. 20년간 감금당한 여성이 오히려 연려로 칭송받은 것입니다. 1689년 숙종 15년 송시열이 죽었지만
그의 사상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이 무렵 조선 사회는 여성에 대한 통제가 극에 달했습니다. 재혼은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되었고 재산 상속권은 거의 사라졌으며 제사 참여도 금지되었습니다. 외출조차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여성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버지, 남편, 아들의 통제 아래 살아야 했습니다. 조선 초기의 자유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이런 억압이 정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입니다. 1700년 숙종 26년 조선 사회는 정절 이데올로기가 극에 달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여성은 남편이 죽으면 따라 죽는 것이 최고의 미덕으로 여겨졌습니다. 순사, 즉 남편을 따라 죽는 행위가 연려의 최고 단계로 칭송받았습니다. 조정에서는 순사한 여성에게 특별한 정려를 내렸고 집안은 크게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1702년 숙종 28년 실록에는 충격적인 기록이 나옵니다. 황해도 해주에 사는 양반가 며느리 김씨는 남편이 죽자 곧바로 목을 메어 자살했다. 나이 불과 24이었다. 조정에서 정려를 내렸다. 김씨는 결혼 3년 차였고 2살짜리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자식을 두고 죽음을 택했습니다. 아니,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살아남았다면 정절을 지키지 못한 여자라는 비난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705년 숙종 31년 더욱 기가 막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광주의 12살 소녀 이 씨는 정혼한 약혼자가 병으로 죽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직 혼인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저 약혼만 한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이 씨 소녀의 부모는 딸의 죽음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조정에 상소를 올려 딸이 정절을 지키기 위해 죽었다고 알렸습니다. 숙종은 크게 감동하여 특별히 정려를 내렸습니다. 12살 소녀의 죽음이 미담으로 포장된 것입니다. 1710년 숙종 36년 송시열의 제자였던 권상하는 예기집서를 저술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여자가 남편이 죽은 후 살아남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진정한 연려라면 남편을 따라 죽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이 양반 사회에 널리 퍼졌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며느리에게 은근히 순사를 강요하는 집안들이 생겨났습니다. 1720년 숙종이 죽고 경종이 즉위했습니다. 경종의 재위기간은 짧았지만 연려 정책은 계속되었습니다. 1721년 경종 1년 실록에는 이번 해에 연려로 인정받은 자가 312명이다. 그중 순사한 자가 89명이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1년에 89명이 남편을 따라 자살한 것입니다. 이는 공식 기록이고 실제로는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시골 마을에서 조용히 죽은 여성들은 기록에도 남지 않았을 테니까요. 1724년 영조가 즉위했습니다. 영조는 탕평책을 실시하며 당파 싸움을 줄이려 했지만 여성 문제에 있어서는 보수적이었습니다. 1726년 영조 2년 영조는 특별교서를 내렸습니다. 연려와 효자를 더욱 장려하여 풍속을 바로잡겠다. 이에 따라 연려 표창이 더욱 증가했습니다. 1730년 영조 6년에는 한 해에 무려 437명의 연려가 표창받았습니다. 1733년 영조 9년 전라도 전주에서 비극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양반가 며느리 최 씨는 남편이 갑자기 병으로 죽자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따라가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말렸습니다. 아직 젊은데 무슨 소리냐. 시부모를 모시고 살아야지. 하지만 최 씨는 고집했습니다. 제가 살아남으면 사람들이 정절을 지키지 못한 여자라고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결국 최 씨는 남편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목을 메어 자살했습니다. 나이 26이었습니다. 1740년 영조 16년 칠거지약의 적용이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특히 질투한다는 조항이 악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양반들이 첩을 들이는 것이 흔했습니다. 본처가 이를 싫어하면 질투한다며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1741년 영조 17년 실록에는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성부 양반 김모가 첩을 들이자 본처가 눈물을 흘렸다. 김모는 아내가 질투한다며 쫓아냈다. 관가에서 이를 정당한 일로 인정했다. 1750년 영조 26년 또 다른 끔찍한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경상도 대구의 양반가 박씨 부인은 결혼 15년 만에 첩이 들어왔습니다. 박씨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첩감한 시간을 보내고 자신은 외면하자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를 내보내 주십시오.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네가 감히 나에게 명령하느냐? 이것이 질투가 아니고 무엇이냐? 남편은 박 씨를 칠거지약으로 쫓아냈습니다. 박 씨는 친정으로 갔지만 친정에서도 냉대받았습니다. 결국 박 씨는 친정 뒷산에서 목을 메어 자살했습니다. 1752년 영조 28년 조정에서는 속대전을 편찬했습니다. 이 법전에서 칠거지약이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특히 아들을 낳지 못함이라는 조항이 강화되었습니다. 딸만 낳는 여성은 언제든 쫓겨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이를 전혀 낳지 못하는 여성은 결혼 3년 만에 쫓겨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불임은 전적으로 여성의 책임으로 여겨졌습니다. 1762년 영조 38년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사도세자의 부인 해경궁 홍씨는 남편이 죽자 엄청난 압박을 받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세자빈이 순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해경궁은 어린 아들 정조를 위해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이 결정으로 비난받았습니다. 왕실 여성조차 남편이 죽으면 따라 죽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1776년 정조가 즉위했습니다. 정조는 개혁군주였지만 여성 문제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1778년 정조 2년 정조는 연려 정책을 일부 완화하려 했습니다. 너무 어린 소녀가 순사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교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이 반발했습니다. 연려를 장려하는 것은 나라의 근본입니다. 나이가 어리든 많든 정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정조의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1784년 정조 8년 정조는 다시 한번 시도했습니다. 임신한 여성이 남편을 따라 죽는 것을 금지한다는 법을 만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마저 신하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보수 유학자들은 임신했다고 정절을 포기할 수는 없다며 반대했습니다. 1785년 정조 9년 실록에는 실제로 임신 6개월인 여성이 남편을 따라 자살한 사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뱃속의 아기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1790년 정조 14년 정조는 충관통고를 편찬하면서 연려 표창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남편이 죽은 후 3년 이상 홀로 살다 죽으면 연려, 즉시 따라 죽으면 연려 중의 연려로 구분되었습니다. 순사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이 기준은 순조, 헌종, 철종 시대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1795년 정조 19년 정조는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가변을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이때 정조는 어머니에게 특별한 글을 썼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따라 돌아가셨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선택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말조차 역설적으로 당시 사회가 얼마나 여성에게 순사를 강요했는지 보여줍니다. 왕의 어머니조차 죽음의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1800년 정조가 갑자기 죽고 순조가 즉위했습니다. 정조의 미약한 개혁 시도마저 중단되었습니다. 1801년 순조 1년부터 연려 표창은 다시 급증했습니다. 이제 조선은 여성을 철저히 억압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재혼은 상상할 수 없고 남편이 죽으면 따라 죽어야 하며 살아남아도 평생 감금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1700년대는 정절 이데올로기가 완전히 지배한 공포의 시대였습니다. 1800년대 조선은 세도 정치의 시대였습니다. 왕권은 약화되고 몇몇 외척 가문이 권력을 독점했습니다. 하지만 여성 억압만큼은 모든 계층, 모든 당파가 일치했습니다. 오히려 사회가 혼란할수록 성리학적 질서를 더욱 강조했고 그 희생양은 언제나 여성이었습니다. 1805년 순조 5년 경상도 상주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양반가 며느리 한 씨는 27의 남편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안 채 작은 방에 가뒀습니다. 이유는 정절을 지키게 하기 위해였습니다. 한 씨에게는 하루 두 끼만 제공되었습니다. 외출은 물론 다른 식구들과의 대화도 금지되었습니다. 한 씨는 그렇게 3년을 살았습니다. 1808년 순조 8년 한 씨는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밤중에 창문을 부수고 뛰어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곧바로 붙잡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번에는 한 씨를 광에 가뒀습니다. 음식 제공도 하루 한 끼로 줄였습니다. 6개월 후 한 씨는 굶어 죽었습니다. 나이 30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마을에 소문이 났습니다. 하지만 관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는 조정에 상소를 올렸습니다. 며느리가 정절을 지키다 병으로 죽었으니 연료로 인정해달라. 놀랍게도 조정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1809년 순조 9년 한 씨는 연료로 표창받았고 정려가 세워졌습니다. 굶어 죽은 여성이 연료가 된 것입니다. 1815년 순조 15년 충청도 공주에서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양반가 과부 윤 씨는 남편 사후 5년간 시댁에서 감시받으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윤 씨가 친정을 가고 싶다고 말하자 시댁에서는 제가 하려는 것 아니냐며 의심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윤 씨를 방에 가두고 문 밖에서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윤 씨는 매일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문을 열어주세요. 저는 그저 어머니가 보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윤 씨는 치마 저고리를 찢어 목을 메어 자살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시신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스스로 정절을 지키기 위해 죽었으니 대견하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시아버지는 관가에 신고했습니다. 며느리가 자발적으로 순사했다. 관가는 이를 인정하고 윤 씨를 연료로 등록했습니다. 감금당해 자살한 여성이 자발적 순사로 둔갑한 것입니다. 1820년 순조 20년 조정에서는 만기요람을 편찬했습니다. 이 책에는 연료 표창 통계가 자세히 나옵니다. 1800년부터 1820년까지 20년간 총 8,743명의 연료가 표창받았습니다. 1년에 평균 437명입니다. 이 중 순사한 여성이 2,116명입니다. 20년간 2,000명 이상의 여성이 남편을 따라 자살한 것입니다. 이것은 공식 기록일 뿐입니다. 기록되지 않은 죽음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1830년 순조 30년 헌법학자 정약용의 제자였던 이가화는 비밀리에 글을 남겼습니다. 요즘 연료라는 이름으로 여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는 사람을 죽이는 제도다. 하지만 감히 말할 수가 없다. 말하면 역적으로 몰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그의 사후 100년이 지나서야 발견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여성 억압을 비판하는 것조차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1834년 순조가 죽고 헌종이 즉위했습니다. 헌종 시대는 안동 김씨 세도 정치가 극에 달한 시기였습니다. 1836년 헌종 2년 안동 김씨 집안에서 조차 며느리를 학대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씨 집안의 며느리 박씨는 남편이 죽자 재혼을 원했습니다. 당시 박씨의 나이는 19이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시댁에서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안의 명예가 얼마나 중요한데 감히 재갈을 입에 담느냐. 박 씨는 결국 시댁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친정으로 갔지만 친정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한양 거리를 떠돌다가 한절에 숨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안동 김씨 집안의 힘은 막강했습니다. 관가에 수배를 내려 박 씨를 찾아냈습니다. 박 씨는 다시 시댁으로 끌려갔고 이번에는 뒤주에 갇혔습니다. 마치 사도세자처럼요. 박 씨는 뒤주에서 8일을 버티다 질식사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스스로 정절을 지키려다 사고로 죽었다고 발표했습니다. 1849년 헌종이 죽고 철종이 즉위했습니다. 철종은 강화도에서 농사짓던 왕족이 갑자기 왕이 된 경우였습니다. 실권은 안동 김씨가 쥐고 있었습니다. 1851년 철종 2년 조정에서는 연료 표창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이유는 백성들의 도덕심을 고취하기 위해였습니다. 이 해에만 무려 612명의 연료가 표창받았습니다. 1856년 철종 7년 평안도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양반가의 15살 소녀 이 씨는 약혼자가 천연두로 죽자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여 살아남았습니다. 이 씨의 부모는 딸을 꾸짖었습니다. 네가 정절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집안이 망한다. 다시 시도하라. 부모의 강요에 이 씨는 다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부모는 조정에 상소를 올려 딸을 연료로 표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정은 이를 받아들였고 특별히 정려를 세워주었습니다. 부모가 딸을 죽음으로 내몬 것입니다. 1862년 철종 13년 전국적으로 농민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삼정의 문란으로 백성들이 굶주리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연료 정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란한 사회일수록 성리학적 질서를 더 강조했습니다. 1863년 철종 14년 실록에는 올해는 흉년이라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으나
연려는 예년과 같이 표창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백성이 굶어 죽어도 연려 표창은 계속된 것입니다. 1863년 철종이 죽고 고종이 즉위했습니다.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시작했습니다. 대원군은 많은 개혁을 시도했지만 여성 문제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1866년 고종 3년 대원군은 오히려 연려 표창을 강화했습니다. 백성들의 풍속을 바로잡기 위해 효자와 연려를 더욱 장려하라는 교서를 내렸습니다. 1871년 고종 8년 서울 한복판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양반가 과부 정씨는 남편 사후 10년을 홀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정씨가 동네 우물에서 물을 깃다가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저 우연히 눈이 마주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본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다른 남자를 보았다며 난리를 쳤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여 정씨를 추궁했습니다. 내가 그 남자를 어떻게 보았느냐? 정절을 더럽힐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니냐? 정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저는 그저 우연히 눈이 마주친 것뿐입니다.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는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씨는 제가 정절을 더럽혔다면 죽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정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시댁에서는 조정의 며느리가 스스로 정절을 증명하기 위해 순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조정은 정씨를 연려로 인정했습니다. 1873년 고종 10년 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명성황후가 실권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명성황후 역시 여성 인권 문제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유교적 질서를 더욱 강조했습니다. 1875년 고종 12년 연려 표창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해에만 697명의 연려가 표창받았습니다. 1882년 고종 19년 이모군란이 일어났습니다. 90군데가 반란을 일으켜 일본 공사관을 습격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많은 민간인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는 과부들도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조정에서는 군란 중에 죽은 과부들을 연려로 인정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정절을 지키다 죽었으니 연려다였습니다. 사고로 죽은 여성들까지 연려로 포장한 것입니다. 1894년 고종 31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해 말 갑오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의 압력으로 시작된 개혁이었지만 여성에게는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12월 조정에서는 과부의 재가를 허용한다는 법을 발표했습니다. 무려 300년 만의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사회 인식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법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재가하는 여성은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장의 첫 부분에서 본 이씨 부인의 비극이 바로 이 법이 발표된 직후에 일어난 것입니다. 법이 바뀌어도 사회는 여전히 여성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1894년 음력 8월 17일 밤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배경을 알고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23 이씨 부인이 친오빠의 손에 목이 졸려 죽던 그날 밤의 진실을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씨 부인의 본명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이름조차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녀가 1871년 고종 8년에 경기도 양주의 양반가에서 태어났다는 것뿐입니다. 이씨 집안은 대대로 문과 급제자를 배출한 명문가였습니다. 아버지는 현감을 지냈고 오빠는 진사시험에 합격한 수재였습니다. 집안의 명예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이씨 부인은 1887년 고종 24년 16살에 인근 양반가로 시집갔습니다. 남편 박씨는 21살의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어려서부터 폐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당시 폐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혼인 후 남편의 병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이씨 부인은 정성껏 남편을 간호했습니다. 하지만 1891년 고종 28년 7월 남편은 25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씨 부인은 겨우 20살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안 채 작은 방에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상복을 입고 조용히 지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복을 벗은 후에도 이씨 부인은 그 방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외출을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네가 밖에 나가 다른 남자를 보면 우리 집안의 명예가 어떻게 되겠느냐. 내 남편의 혼령을 생각해서라도 조용히 있어야 한다.
3년이 흘렀습니다. 이 씨 부인은 이제 23이었습니다. 아직도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이 씨 부인은 가끔 창문으로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또래 여자들이 아이를 업고 지나갔습니다. 젊은 부부가 함께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이 씨 부인의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아직 젊은데? 1894년 고종 31년 여름, 시어머니가 병으로 자리에 누웠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필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씨 부인에게 잠시 친정에 다녀오라고 허락했습니다. 내일 친정에 가서 약재를 구해오너라. 하지만 빨리 돌아와야 한다. 이 씨 부인은 3년 만에 친정 문을 밟았습니다. 친정에서의 생활도 편치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시집간 여자가 무슨 일로 친정에 왔느냐. 오빠도 차갑게 대했습니다. 빨리 일을 보고 돌아가거라. 이 씨 부인은 친정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슬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 씨 부인은 어머니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만이 딸에게 따뜻했습니다. 이 씨 부인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23인데 벌써 3년을 과부로 살았습니다. 앞으로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어머니는 딸을 안타까이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느냐. 내가 시집을 간 이상 그 집안 사람이다. 참고 살아야지. 이 씨 부인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 다시 혼인할 수는 없을까요? 들으니 요즘 조정에서 과부의 재가를 허락한다고.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딸의 입을 막았습니다. 쉿,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다. 내 아버지와 오빠가 들으면 큰일 난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대화를 오빠가 엿들은 것입니다. 다음 날 오빠는 아버지에게 보고했습니다. 아버지, 제 동생이 재가를 꿈꾸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노발대발했습니다. 뭐라고? 그런 천한 생각을 하다니. 집안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이 씨 부인은 자신의 말이 화를 불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가족들은 이 씨 부인을 멀리했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저 집 며느리가 재가 하려 한다더라. 아직 젊다고 다른 남자를 생각한다니 염치 없군. 정절도 모르는 여자네. 소문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씨 부인의 집 앞을 지나가며 수군거렸습니다. 아버지와 오빠는 집안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까 두려웠습니다. 음력 8월 17일 저녁 아버지와 오빠는 이 씨 부인을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달빛만이 어둠을 밝히는 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가 우리 집안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온 마을이 우리를 손가락질한다. 네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씨 부인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저 한순간 약한 마음을 먹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소문이 퍼졌다. 네가 살아있는 한 우리 집안은 욕을 먹을 것이다. 그때 오빠가 나섰습니다. 아버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떴습니다. 방에는 오빠와 이 씨 부인만 남았습니다. 오빠가 천천히 동생에게 다가왔습니다. 네가 재가를 하면 우리 집안은 망한다. 조카들이 과거도 볼 수 없게 된다. 모든 것이 끝난다. 그러니 이 씨 부인은 오빠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오라버니, 설마. 오빠는 동생의 목에 손을 올렸습니다. 네가 죽어서 연료가 되면 우리 집안은 오히려 영광을 얻는다. 정려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너와 우리 집안을 위한 최선이다. 이 씨 부인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오라버니, 안 됩니다. 저는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빠의 힘은 강했습니다. 이 씨 부인의 손이 오빠의 팔을 긁었습니다.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목이 조여오면서 이 씨 부인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지난 23년의 삶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행복했던 어린 시절, 시집가던 날 어머니의 눈물, 남편의 죽음, 3년간의 고립,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왜? 저는 그저 살고 싶었을 뿐인데. 마지막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축 늘어졌습니다. 오빠는 동생의 시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굳혔습니다. 이것이 우리 집안을 위한 일이다. 그는 밖으로 나가 아버지에게 보고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관가에 신고하거라. 동생이 스스로 정절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끊었다고. 다음 날 관가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양죽은 관아의 관리가 와서 시신을 확인했습니다. 목에는 확실히 손자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은밀히 뇌물을 건넨 것도 있었고 당시로서는 이런 일이 드문 일도 아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자발적 순사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조정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이씨 부인을 연료로 인정한다. 정렬을 내린다. 이씨 부인의 아버지와 오빠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우리 딸이, 우리 동생이 정절을 지켜 연료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축하했습니다. 대단한 집안이로군요. 효자와 연료가 나온 명문가입니다. 이듬해 1895년 봄, 이씨 부인의 묘 앞에 연료비가 세워졌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정절을 지키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연료 이씨의 묘. 오빠는 연료의 오빠로 칭송받았습니다. 나중에는 효자로도 인정받아 별도의 정렬을 받았습니다. 동생을 죽인 살인자가 효자가 된 것입니다. 이씨 부인의 어머니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면 집안 전체가 파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평생 그 비밀을 가슴에 묻고 살았습니다. 딸의 기일이 되면 혼자 방에 들어가 조용히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내 딸아. 어미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이것이 1894년 그날 밤의 전말입니다. 한 여성이 단지 다시 사랑하고 싶다는 지극히 인간적인 소망을 품었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미화되어 연료로 기록되었습니다. 살인자는 처벌받지 않았고 오히려 효자로 칭송받았습니다. 이것이 조선 말기 여성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선 여성 500년의 역사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1400년과 1894년 같은 나라 조선이지만 여성의 지위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런 극단적 변화를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역사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숫자로 보면 더욱 명확합니다. 1400년대 조선 초기에는 재혼 여성의 기록이 자연스럽게 실록과 족보에 남아 있습니다. 왕실 여성들의 재혼이 당당히 기록되었고 양반가 여성들의 재혼도 흔했습니다. 하지만 1600년대에 들어서면 재혼 기록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1700년대에는 거의 사라집니다. 대신 연료 기록이 폭증합니다. 조선 후기 300년간, 즉 1600년부터 1900년까지 조정에서 공식 인정한 연료의 수는 무려 17,342명입니다. 이 중 남편을 따라 순사한 여성이 4,876명입니다. 거의 5,000명의 여성이 남편을 따라 자살한 것입니다. 이것은 공식 기록일 뿐입니다. 지방에서 조용히 죽었거나 기록되지 않은 경우까지 합치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학자들은 실제 순사 여성이 최소 1만 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연령대입니다. 연료로 인정받은 17,342명 중 20세 이하가 8,967명입니다. 절반 이상이 20살도 되기 전에 과부가 되어 정절을 지키다 죽은 것입니다. 최연소 연료는 9세였습니다. 1756년 영조 32년에 기록된 경상도의 한 소녀는 겨우 9살의 약혼자가 축자 음식을 거부하여 굶어 죽었습니다. 9살 아이가 정절을 지키기 위해 굶어 죽은 것입니다. 재산 상속을 보면 변화가 더욱 극명합니다. 1430년 세종 12년의 호적대장을 보면 한 양반가에서 아들 둘과 딸 둘이 재산을 정확히 4등분했습니다. 1500년 연산군 6년의 기록에서도 딸의 상속 몫은 아들과 같거나 조금 적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1610년 광해군 2년이 되면 딸의 몫이 아들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1670년 현종 11년에는 4분의 1이 됩니다. 1750년 영조 26년 이후로는 아예 딸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 집안이 대부분입니다. 제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1440년 세종 22년 실록에는 아들이 없으면 딸이 제사를 지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470년 성종 1년까지도 딸이 주관하는 제사가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1612년 광해군 4년 법이 바뀌면서 여성의 제사권이 박탈되었습니다. 1650년 효종 1년 이후로는 딸이 혼자 남아도 제사를 지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먼 친척 남자를 양자로 들여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성리학의 강화입니다. 1506년 중종즉위 이후 살인파가 집권하면서 성리학이 통치 이념으로 확고해졌습니다. 성리학은 원래 개인의 수양을 강조하는 철학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사회 통제의 도구로 변질되었습니다. 특히 여성은 가장 쉬운 통제 대상이었습니다. 둘째, 전쟁과 사회 혼란입니다. 1592년 임진왜란과 1636년 병자호란을 겪으며 조선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회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지배층은 무너진 질서를 다시 세우기 위해 성리학적 규범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성은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여성이 정절을 지키면 사회가 안정된다는 논리였습니다. 셋째, 가문 중심 사회로의 변화입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가문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과거 급제자 수, 혼인관계, 정려 등이 가문의 지위를 결정했습니다. 여성의 재혼은 가문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반대로 연려가 나오면 가문이 영광을 얻었습니다. 여성 개인의 삶보다 가문의 이익이 우선시된 것입니다. 넷째, 재산 상속과 관련된 경제적 이유입니다. 조선 초기에는 딸도 재산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재산이 분산되었습니다. 하지만 후기로 갈수록 토지가 귀해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재산을 한 곳에 모아야 했습니다. 딸에게 재산을 주면 다른 집안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의 상속권 박탈은 경제적 이유도 컸습니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과부 제가 금지가 폐지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여성의 재혼이 다시 가능해진 것입니다. 500년 만의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사회 인식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씨 부인의 비극이 보여주듯 법이 바뀌어도 실제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1900년대 초반까지도 제가 하는 여성은 극소수였습니다. 진짜 변화는 1910년대 이후 시작되었습니다. 여성 교육이 시작되었고 신여성들이 등장했습니다. 1919년 3.1 운동에는 수많은 여성이 참여했습니다. 유관순 같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활약했습니다. 1920년대에는 나혜석, 김명순, 김원주 같은 여성 작가와 예술가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여성도 인간이다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평등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1960년대까지도 여성의 재산 상속권은 제한적이었습니다. 1990년 호주제가 폐지되기 전까지 여성은 법적으로 독립적 주체가 아니었습니다. 제사권은 2005년에야 남녀 평등하게 바뀌었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있었던 권리를 되찾는데 600년이 걸린 것입니다. 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권력과 이념은 쉽게 사람을 억압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리학은 원래 좋은 철학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과 결합하면서 사람을 억압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념도, 어떤 종교도, 어떤 사상도 사람보다 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차별과 억압은 서서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1400년에서 1894년까지 500년이 걸렸습니다. 한 번에 바뀐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천천히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경계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권리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는 않은지, 누군가에 대한 차별이 당연시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셋째, 법만 바꾼다고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894년 법은 바뀌었지만 이씨 부인은 여전히 죽었습니다. 법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사회 전체가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육과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넷째, 역사는 진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선 초기에 있던 자유가 후기에는 사라졌습니다.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권리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방심하면 다시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고 행동해야 합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가문의 명예도, 나라의 체면도, 이념의 순수함도 한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할 수 없습니다. 이씨 부인은 그저 사랑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당연한 소망이 죄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이씨 부인 같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당연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억울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 말입니다.
조선시대의 여성들의 이야기는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과 100년 전까지 우리 할머니, 증조 할머니가 겪은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계 어딘가에서는 비슷한 억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과거를 반성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이 씨 부인이었다면? 그녀의 어머니였다면? 아니면 방관한 마을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쉽게 나라면 다르게 행동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시대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작은 목소리라도 내야 합니다. 작은 행동이라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선 여성 500년 추락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1400년의 자유로부터 1894년의 비극까지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역사는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됩니다. 이 씨 부인을 비롯한 수많은 조선 여성들의 희생을 기억해 주세요. 그들의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더 나은 곳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이런 의미 있는 역사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도록 도와주세요. 다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